남쪽에서는 지금 이제 나폴레옹이 눈부릅뜨고 있는데 선전포고는 자기네가 했단 말이죠. 프로이센군 같은 경우가 한 17만 정도 병력을 동원했고요. 나폴레옹의 프랑스군 같은 경우도 한 16만 정도 병력이 있었는데 총사령관인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이 눈에 총상을 입고 나가 떨어져요. 왕이 총사령관이 되는데 왕은 군사적 그 지휘한 경험이 전혀 없어. 그 과정에서 바부가 반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와 진짜 주력이다라고 하면서 놀라서 이제 도망쳐버리는 거죠. 결국엔 프랑스가 2승, 프로이센은 2패를 하면서 그러네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가 됐고 그래서 이제 2주 뒤에 나폴레옹이 드디어 베를린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힐시트 화약이라고 그러는데요. 프로이센 왕은 강둑에서 그냥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구걸을 했어? 조금 더 유리하게 해달라고 알렉산더 붙잡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프로이센을 표현한 게 죽다가 살아났다. 이때는 거의 프로이센이 죽었죠, 뭐. 군대를 바꾸려면 국가와 사회가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강화된 것이 그 유명한 게네랄 슈탑, 장군 참모 제도를 이때 강화합니다. 자, 이렇게 상층부를 갖다가 단단하게 다지고 그다음 중층부에서는 부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화를 잘 시킵니다. 기존에 독일군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병력은 십수만 명이 되더라도 막 그냥 모래알갱이처럼 따로따로 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귀족들은 주로 보병이나 기병처럼 뽐때 나는 데 가서 부하들 열심히 막 패가면서 규율 유지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4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병력이 타이트하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졌냐? 나폴레옹은 딱 지휘관들이 보병, 포병, 기병을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더라. 제병협동. 너네도 따로 놀지 말고 우리 제병협동을 이제 잘해. 강조시키고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것이 부대들, 장교들의 능력이 진짜 중요하구나. 딱 아주 법령으로 모든 신민들에게 이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해서 평민들이 장교로 임관해서 올라갈 수 있는 트랙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상당한 변화죠. 아주. 네. 그러면서 장교 진급도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갖고 능력 있는 사람이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더 좋은 교육 과정에 보내갖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층도 바꾸기 시작합니다. 칸톤에서 연대를 보충하는 이런 방식은 빈 구멍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다들 뭐 하층민만 보내고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 계층에게만 희생을 부담 지어서는 절대로 사기가 오르지 않는다. 싸울 의지가 안 나온다 해갖고 병력들을 갖다가 이때 주장을 한 게 뭐였냐면 유명한 3단계 시스템입니다. 첫째는 모든 동원 정년기 남성들을 다 징병 검사를 해갖고 일부는 정규군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 조금 미달되는 사람들은 향토방위군이라는 그냥 우리 일종의 우리 예비군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데 보내고 그거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민병대 비상시에 항상 동원이 될 수 있게 나눠갖고 결국에 전 시민들이 병력을 나눠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 방위를 위해서 이익을 담당한다라는 의식을 함양하자. 이런 개혁안을 주장합니다. 일종의 국민 개병제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현역 체계하고 비슷하네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뭐 현역, 예비역. 뭐 예비군, 민방위. 예비군, 민방위 이 체계가 면제. 이미 이 당시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뭐 이게 당연히 그 당시에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귀족들이 특히 왕도 마찬가지고 향토방위군의 개념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규군이 아닌 사람들도 군사교육을 시켜서 총을 쥐어줘? 야 그러다 걔들이 혁명가들의 선동을 받아갖고 이 반란군, 혁명군이 되면 어떡해. 낯쏘면 어떡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과도기적인 체계로 단기 속성병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가 병력 제한을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4만 2천 명 하에서 이걸 완전히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대신에 그걸 딱 피해가기 위해서 단기 속성병 크림퍼라는 걸 도입해요. 뭐냐면은 병력 정규군이 4만 2천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병사들한테 1년에 6개월씩 휴가를 줘요. 장기 휴가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현역 적합한 사람들 갖다가 소집을 해갖고 거기서 6개월간만 훈련을 시키는 4만 2천 만들었다가 휴가, 4만 2천 만들었다가 휴가, 4만 2천 만들고 휴가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돌리면서 실질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예비병력을 많이 육성을 시켜놓습니다. 원래는 이게 한때는 나폴레옹을 몰아낸 원동력이라고 해서 15만 명까지 우리가 늘릴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실제로는 한 2만 5천 정도 더 늘릴 수가 있었어요. 거의 7만 명, 6만 7천 명 이상의 병력이 명령이 떨어지면 소집될 수 있게 준비해 놓은 것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체벌을 금지하는 거. 아 체벌이 금지돼요? 네. 체벌을 갖다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최소화. 대폭 최소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체벌을 하기 위해선 절차가 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이때부터 정신무장, 정훈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구나. 병사들한테 역전다방 보여주는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개혁을 한 가장 큰 이유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져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프랑스군이 왜 우수한가를 봤던 거고 프랑스군은 자발성이나 의지가 있었고 우리처럼 기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어떤 거에 대한 인정이냐면 군인들은 기계 같은 이런 게 아니라 그럼요. 항상 위험이나 공포나 마찰에 노출되어 있는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네. 그럼 이런 약한 사람들을 기계로 개념화시키면 안 되는 거고 그럼요. 맞습니다. 그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애들을 의지를 키워줘야 되고 그다음에 용기를 뭔가 키워야 스스로 되고. 생각하는 능력도 키워주고 그럼요. 이런 걸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관념의 변화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군복무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정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봉사하고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프로이센의 군사개혁은 정치 변화가 없이는 반쪽짜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이센의 군사개혁은 북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망한다는 건데요? 프로이센 망합니까? 알죠. 어떤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면 초과해서 개혁했다. 근데 이걸 완전 혁명적으로 뒤엎는 게 아니라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 개방 정도. 그래서 현재 요구에 국가의 체제는 변하지 않고 나름 충족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센은 이게 됐던 게 뭐냐면 성공했고. 예. 그나마 외부에 그게 너무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저기. 그리고 군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름 군대를 조금 바꿈으로써 어느 정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지껏의 군제 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저 유전무죄예요. 무전유죄라고 힘 있는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우리만 맨날 끌려가가지고 두드러 맞고 말이야 라인에서 다 죽어나가고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는 하층 구조도 개혁이 일어나면서 모두가 군대를 가야 되고 야 이러면은 우리도 우리나라 지킬만 하네 이런 하층민들의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하나 인용할 게 뭐가 있냐면 네. 작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사람이 나폴레옹군에 징집이 됐어요. 네. 나폴레옹한테 끌려가서 원치 않는 전쟁에 참전하고 보니까 무슨 말을 남겼냐면 우리 도이치 사람한테는 조국이 없다. 하지만 프랑스 애들은 조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을 다한다. 네. 이야기를 남겼어요. 하나의 민족이 돼야 된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돼야지 이런 강대국들에게 맞상대하고 순환을 안 우리도 당한다, 순환을 안 이제. 당한다. 에인 란트 에인 벌크.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 나폴레옹이 도이치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데 제1등 공신이었던 거예요. 그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의식이. 그러니까 프로이센 내 귀족도 그렇고 뭐 이 융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하나 제일 싫은데 하나 제일 싫은데 나폴레옹이 제일 싫어. 맞아요. 바로 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프로이센이 예나 아우슈테트에서 지고 다 그냥 국토가 유린될 때는 사실 일반 평민들 입장에서는 나폴레옹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아, 베토벤 뭐 그렇죠. 원래 영웅교양국. 그렇죠. 많은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은 야 드디어 우리에게 해방자다. 또 혁명이 오는구나. 이게 그렇죠. 자유의 그런 기대가 해방자로서의 있었습니다. 그런 의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또 귀족이랑은 또 달랐어요. 귀족 왕족들이랑은. 근데 그런 면이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어. 베토벤의 영웅교향곡이 나폴레옹을 위한 나폴레옹에서 처음에 그렇죠. 준비했다가 예. 찢어버리고 이름 바꿨잖아요. 그렇죠. 실망해가지고. 왜 실망했어요? 프랑스가 딱 들어왔는데 해방제로 행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점령군. 새로운 점령군인 거야 이것들이. 점령.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못했습니다. 자유평등 방해를 실현해 줄 줄 알았더니 예. 특히 크게 문제가 된 것이 드디어 러시아 원정 이제 러시아도 좀 손봐줘야겠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프로이센에서 프로이센에서 출발해야죠. 그러다 보니 딱 프로이센이 공격 출발 기지가 되면서 여기 병력들이 60만 병력이 모여들면서 병력이 뭐 10,000명, 20,000명이면 모르겠는데 60만 명이 다 모여들어서 꾸역꾸역하니까 아수라장.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많은 병력을 먹여야 다 되는데 수탈해가고 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 내놔 하니까 이미 프로이센 경제 자체도 대륙 봉쇄령 하면서 많이 망가진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뜨기나 상당히 경제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네. 여기다 수탈까지 해가고 그때서부터 독일계 국민들이 다들 그냥 적개심이 어마어마해져 갖고 러시아 원정할 때쯤 되면은 이미 여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나빠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유명한 피히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독일 국민들이 그 서름을 우리도
저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제대로 된 민족 국가를 만들어서 당당하게 일어서자. 라는 이런 경문이 나돌 정도로.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잘 활용하는데요. 나폴레옹이 60만 대군 중에 몇만만 겨우 살아오잖아요. 러시아 가서 러시아 완전히 작살나고. 대실패하고. 완전 다. 그냥. 예. 이때만 하더라도 프로이센 정부에서는 러시아 편에 서야 될지 프랑스 편에 서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바보들이에요. 네, 나폴레옹은 너희가 우리 도망가는 네. 틈에 너희가 막아줘야 돼 러시아를 뭐 이러고 있고 러시아는 너 뭐 하고 있어 빨리 우리 편에 합류해서 도망치는 프랑스는 빨리 처단해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미 러시아군이 거의 다 도달한 시점에서 그렇죠. 드디어 이제 러시아 편에 서기 결정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전국에 호소문을 붙였습니다. 경문을. 자, 우리 친애하는 백성들에게 곧 시작될 전쟁의 이유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브랜드부르크 사람들이요, 프로이센인들이요, 슐레지아인들이요, 포메라니언들, 리투아니언들이요. 지난 7년간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까? 우리들 개개인에게 어떤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프로이센이나 도이치인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 프로이센뿐만 아니라 도이치인의 대변자가 나온 거예요. 이젠 독일인의 대표가 그렇죠. 됐군요. 도이치인. 우리의 독립과 번영 그리고 생존이 이 전투에 달렸습니다. 이거 다음에 우리 IMF 경제위기 때 금반지. 금모으기로 있죠. 저도 금반지 냈어요. 네. 프로이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모으기래요. 아주머니들이 헝겊을 가지고 가서 군복 만들라고 줬고, 군복 만들기. 그 다음에 세부치도 갖다 와서 무기 만들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 민족적 열정이 확 끌어오는 걸 느낄 수 그렇죠. 있었던 게 불과 7년 만에 네. 이렇게 나폴레옹이 민심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민심의 분노의 힘을 얻고서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드디어 도이치 민족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네. 프랑스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전쟁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른 거죠. 그래서 방방곡곡에서 의용군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 총동원령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과 함께 국민들의 어떤 이런 의지가 확 오르면서 프로이센은 시스템은 사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네. 프랑스와 비슷한 국민군과 같은 형태가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드디어 정신무장이 됐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도입하기 약간 꺼려했었다는 정규군, 향토방위군, 민방위군 이 체제가 네. 이때 본격화됩니다. 네. 그리고 느낌상 야, 저 동쪽 독일은 어떻고 저 북쪽 독일은 어떻고 약간 이런 느낌이 같은 편이야. 도이치는 하나야. 하나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 확실히 하나다. 드네요. 예. 나폴레옹 앞에서 이제 똘똘 뭉친 거죠. 이렇게 독일인들이 뭉치기 시작했고 내부가 결속되기 시작했었는데 네.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힘을 합치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렇죠. 영국은 말 그대로 프랑스를 물리치기 위한 반 프랑스 동맹에 항상 키를 지었고요.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쫓겨나오고 그때 이제 가장 큰 규모로 반 프랑스 동맹이 형성됐는데 이때도 영국이 프로이센하고 러시아에 군복하고 식량 대규모로 지원했어. 싸우게 만들어준 거죠. 근데 진짜 영국은 정말 당연히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얼마나 천군만마고 참 고맙겠습니까마는 2020년이 넘어선 지금 미국이 하는 전략을 이 오래전에부터 써왔다라는 게 참 대단하고 얄미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해양 국가의 이 이점이죠. 뭐 그러면서 사실 영국은 좀 멀리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프랑스군을 많이 발목을 잡았어요. 이렇게 프랑스군이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또 크게 깨지고 이제는 러시아에서 크게 자멸을 해버리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완전히? 유럽이 똘똘 네. 뭉쳐서 저 프랑스를 묵사발내자라는 이런 동맹이 결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선봉에는 프로이센이 섰고요. 이때 프로이센이 진짜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합니다. 이때 프로이센이 무려 인구의 6%를 동원했어요. 6%인 28만 명을 소집하는 데 성공합니다. 야, 이게 프랑스군 부럽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사기가 왕성한 게 또 그전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나폴레옹에게 한 방 먹여줘야겠다 하면서 이런 전의로 충만해서 왔고 이것이 결국에 이 해방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한번 졌지만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계신 게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패퇴한 다음에 그대로 몰락한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 그랬습니다. 나폴레옹도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긴급하게 병력을 재건해서 다시 독일 땅으로 쳐들어가요. 그래서 위첸 전투, 바우첸 전투 그런 데였지만은 여기서 프로이센과 러시아군을 역시 또 연파해버립니다. 나폴레옹이 아직 죽지 않았어. 이 관록이 있어갖고 격파를 했지만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나폴레옹이 한번 빡 밀어붙여갖고 격파를 해버리면은 그대로 무너졌잖아요. 네, 이쪽 상대가. 근데 무너지지가 않아요.
피해는 크게 입었지만은 프로이센군도 질서정연하게 퇴각해서 손실이 컸지만 다시 재정비하고 곧바로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폴레옹도 당황하는 거죠. 아니 쟤들이 왜 저러지? 위첸 전투도 그렇고 바우첸 전투도 그렇고 프랑스군의 손실이 더 컸습니다. 러시아 프로이센 연합군이 잘 철수한 것도 있지만 나폴레옹이 추격을 못해요. 그죠. 나폴레옹군이 러시아 원정을 가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본 병과가 뭐냐면 기병병과였어요. 기병병과가 중요한 것이 물론 라인 배틀에서 기습하는 것도 있지만은 추격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가 확대를 할 수 있어요. 전과 확대를 할 때 기병이 계속 몰아치고 가면서 적의 패잔병들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말들이 거의 다 러시아에서 죽어갖고 새로 소집한 기병들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과 확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나폴레옹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쪽 군대가 뭘 어떻게 할지를 이제 모르게 된 거예요. 그냥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퇴각하는 과정에서 다시 반격을 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프랑스 군도 아니었고 예전에 프로이센 군도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도 함부로 이제 추격할 수 없는 걸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첸 전투가 끝나고 나서 적들도 이제 나한테 배운 게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리첸바우첸 전투 이후에 1813년 중반에 양쪽이 휴전을 맺습니다. 잠깐 쉬자라고 한 사이에 이 동맹군이 이때다 하고 전력을 꾸역꾸역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간에 오스트리아군까지도 합류를 해서 그렇죠. 거의 병력이 오스트리아군이. 30만에 육박을 했죠. 더 늘었네요. 네. 그래서 휴전이 끝나고 드디어 1813년 10월 세기의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결정적 한 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이센은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과연 얼마나 달라졌길래 나폴레옹을 몰락시키는 데 일조시키는 프로이센이 될 수 있었는지 심진핑 찬스 가지요. 사실 프로이센군은 이 당시의 위치가 러시아군에 종속되어 있는 위치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군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봐야 될 게 뭐냐면 가장 동맹국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전투에 나섰고 맞아요. 공세적으로 나섰고 실제로 종속되어 있지만 아이디어를 내서 네. 그 전쟁을 이끌어간 거는 프로이센이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프로이센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위첸 전투에서 샤르노스트는 전사를 해요. 근데 이제 바로 참모장으로 또 다른 이제 소장 개혁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그나이제나우가 이제 프로이센의 참모장이 되면서 나폴레옹에게 단기 결전을 통해서 결정적 전투의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 결국 우리가 유리한 거는 시간이다. 그럼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나폴레옹을 회피하면서 장기적으로 소모전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대회전 한 방보다는 계속해서 네, 그래서 나폴레옹을 지치게 만들어서 얘가 러시아에서 지쳤던 것처럼 여기서도 결국 지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사실 이 프로이센이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위첸 전투도 그렇고 여러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사실 소모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에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또 어떤 전투에서는 군단 하나를 잃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나폴레옹이 점점 어떤 문제에 직면하냐면 보급 문제, 병력 부족. 병참 문제. 네. 그다음에 프랑스군이 뭐 다시 병력을 한 40만까지 모았다고 했지만 신병들 위주고 네. 여러 가지 사기도 떨어진 숙련도가 상태에서 점점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건강도 옛날 그리고 같지 않고. 거꾸로 이때쯤 되면은 프랑스 내에서도 염전 사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미 전쟁을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싸웠는데. 언제까지 혁명이냐? 이제 좀 우리도 전쟁 그만하고 싶어라는 생각들이 프랑스 내에서도 퍼졌어요. 아니 예전에는 짧게 끝나고 이만큼 보따리를 보물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전리품 있었죠. 이제는 그렇게 길게 하고 들어오는 것도 별로 없고 자꾸 차출만 가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나마 이제 나폴레옹은 본인의 경험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승전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바로 아우스트리츠입니다. 상대방을 끌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상대방을 결국 끌어내야 될까? 그렇죠. 그럼 어디가 좋을까? 라이프치히구나. 왜? 라이프치히는 베를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장악하면은 프로이센은 그냥 방치시켜 놓을 수가 없어요. 저길 잡아야지 우리 대동맥이 뚫리는 거거든요. 숨통이야.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라이프치히를 장악하고 여기서 프로이센 군대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나는 결전을 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이때 나폴레옹의 병력은 20만 정도였습니다. 많이 갈려 나갔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동맹군, 연합군은 약 30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어떤 계산을 했냐면 저놈들은 어차피 협조가 안 된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연합군, 뭐 네. 거기 영국 여단도 있긴 했는데 다 따로 넣을 것이다. 그럼 나의 전면 특허인 각계격파로서 얘네들을 다 물리쳐 보이겠다. 한쪽 팍 치고 빼서 또 저쪽 팍 치고. 우회기동 각계격파 네. 나폴레옹 전매 특허. 그런데 이때 연합군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나폴레옹 군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한 군대는 북서쪽으로 간다. 너희 나라 군대는 남쪽으로 가라. 우리는 동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나름의 조직적인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서는 나폴레옹도 계속 대항을 하면서 서로 간에 엄청난 소모전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 한 3일 정도의 과정을 보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안에서 포위된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나폴레옹의 전매 특가였던 분진 협격이 연합군 쪽에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나름 이제 남쪽에서는 계속 전선을 유지했지만 북서 쪽에서부터 이미 밀리기 시작합니다. 차단되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안 빠져나가고 하룻밤을 더 기다립니다. 왜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날 하루에 뭔가 반전이 있을까 봐. 우리가 뭔가 연합군을 또 몰아낸달지 아니면 우리가 몰아내면 거기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도망친달지. 판단력이 흐려지셨네. 이게 나폴레옹이 그동안 전투하면서 꽤 많은 행운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나폴레옹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막연한 행운에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의 나폴레옹은 아니죠. 그렇죠. 네이크로바 주스로 내려가는 느낌이었구나. 혹시나 연합군이 실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날 하루 17일인데 그날은 약간 전선이 소강 상태로 빠집니다. 그런데 18일 날 나폴레옹 예상과는 달리 연합군이 또 이제 고삐를 쥐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위망을. 라이프치 외곽을 향해서 이제 진격을 해오는 거예요. 정말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포위를 해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나폴레옹의 치명적인 약점이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군대뿐만 아니라 라인 동맹이나 이런 데서도 병력을 데려왔고 막 이런 병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센 이외의 다른 도이치 연방에서 아까 작센 대학생. 이런 거야. 근데 그 중 하나가 어디냐면 작센입니다. 대신 때려버린 거예요. 왜 우리 도이치끼리 싸워야 되냐? 문제는 거기가 빠져나간 자리가 프랑스군의 보급선하고 연결돼 있어요. 치명적이었네. 나폴레옹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요. 퇴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각을 합니다. 비교적 온전히 퇴각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프랑스가 이 라이프치 전투를 통해서 무려 7만 3천 명을 잃었어요. 와. 거의 절반을 여기서 그러니까 20만 중에 갔다. 10만이 날라간 거잖아요. 40% 정도. 네. 그리고 이 전투, 이 전역에 있어서 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면 프로이센 군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분리해가 이끄는 프로이센 군단이 그 여러 가지 나폴레옹이 파상적인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움으로써 전체적인 연합군이 그 전선이 유지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나폴레옹 군대가 밀려났던 게 북서쪽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담당했던 프로이센 군은 또 요르크 장군. 네. 근데 이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러시아 편이 됐던 인물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름 또 이제 독단적으로 또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나름 벨지반은 뭘 해도 된다라는 부분이 자율적인 부분이 부족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회복을 하면서 전투의 성과에도 또 나타나거든요. 그럼으로써 여기서 대승을 거두면서 우리의 군사 개혁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스스로 이제 자긍심,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냥 당연히 역전다방을 사랑하시고 전쟁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나폴레옹의 결정적인 한 방은 러시아 원정 대실패와 거기에 마지막 막타를 친 영국의 워털루 전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큰 한 방을 맞고 휘청이던 그러기 상태가 된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폴레옹이 몰락해서 엘바 섬으로 귀향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합군이 파리까지 진격해서 1814년 봄에 엘바 섬으로 귀향을 보낸 거죠. 워털루는 나폴레옹이 그 다음에 100일 천하에서 다시 나왔고 네, 엘바 섬 탈출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야 다시 날 따라와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딱 와가지고 마지막 전투가 이제 월터루에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나폴레옹 제국의 이 깃발을 꺾어지게 만든 건 라이프치 전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워털루는 약간 그냥 끝맺음 마침표 같은 느낌이 마지막 숨통을 끊는 그거고. 그러니까 워털루에서도 프로이센군의 활약이 저는 결정적이었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순간에 결국 나폴레옹이 퇴위해서 엘바 섬으로 갔지만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결국에 나폴레옹이 다시 한번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니까 네. 진짜 마지막 동맹 7차 반 프랑스 동맹이 그렇죠. 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백일천하 시대는 굉장히 동맹국들도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나폴레옹을 완전히 처음에 없애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협상도 해서 항상 여기도 세력 균형이가 나오는 게 프랑스를 짓밟는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건 안 좋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세력을 키울 테니까 특히 이때서부터 일부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저 프로이센 위험해.
이게 만약에 프랑스가 없어지면은 아. 이 프로이센이 또 지들 살판 났다고 난리 칠지 몰라.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파리로 진공할 때도 그때 오스트리아가 싹 빠져요. 우리 프로이센 크는 건 또 못 봐준다. 그래서 프랑스 너무 짓밟진 않을 테니까 이제 좀 착하게 살아. 막 그러고 다들 물러난 거였는데 갑자기 나폴레옹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제국의 영광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들짝 놀래서 다시 소집, 다시 동맹이다 이렇게 한 거죠. 아니 진짜 유럽사를 보면 진짜 이 정치와 외교라는 게 어떤 건지가 정말 느껴져요. 우리 같으면 맞아요. 끝까지 짓밟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가만 있어봐. 안 되겠다. 야 그만 밟아. 이런 게 정말 철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나폴레옹은 다시 한번 동맹군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역시 내선의 이점사에서 각계격파한다. 저들도 당황했으니까 가까이서 오는 영국군과 프로이센 군부터 먼저 깨부수고 그다음 저기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군은 올래만 한참 멀었으니까 그다음에 상대해주겠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동맹군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벨기에로 진격한 겁니다. 그래서 벨기에에서 이제 적을 맞닥뜨리기 시작한 곳이 워털루. 워털루 전투로 워털루군요. 가는 거죠. 네, 우리는 여기서 워털루에서 프로이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만 이렇게 좀 볼 아니 필요가 근데 있는데 프로이센 오기 전에 영국하고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나폴레옹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프로이센 영국 연합군과 싸워야 됐어요. 근데 이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둘을 나눠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놓고 먼저 합쳐지면 안 돼. 프로이센을 없애놓고 그 다음에 영국을 치자. 웰링턴을 나폴레옹 치자. 입장에서는 영국보다는 프로이센이 아직은 좀 더 약하니까 프로이센부터 빨리 때리고 그다음 영국 가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경험이 많았던 그리고 3번 라이프치히 크게 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프로이센군을 이때 더 무서워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프로이센군을 격파하면 영국군도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던 뭐 부분이 만만하게 봤다기보다는 최우선 제거 목표였다. 제가 목표였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일단은. 프로이센이 이제는 근데 누가 선후 관계를 떠나서 중요했던 거는 각계격파입니다. 양쪽이 힘을 합치기 전에. 네. 그렇죠. 그래서 먼저 공격했던 장소가 이제 까뜨브라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딱 확보를 하면은 영국과 프로이센이 저절로 분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까뜨브라를 공격을 하게 하는데 그 군단이 너무 굼뜬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함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주력을 이끌고 프로이센을 치러 갑니다. 그게 바로 리니 전투입니다. 근데 리니 전투에서 사실 완전히 포위 선멸할 수도 있었지만 까뜨르브라를 어떻게든 빨리 점령하기 위해서 보냈던 데릴롱 군단이 리니에 와라고 다시 명령을 보냈는데 이게 안 오고 다시 또 까뜨르브라 가고 하는 바람에 어쨌든 나폴레옹의 모든 군대가 리니 전투에 참가를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프랑스군도 이제 지휘관들이 고갈이 됐어요. 유능한 지휘관들이 많이 그동안 빠져나가고 그냥 영지 자기 받은 다음에 나폴레옹을 배신한 장군들도 많고 라이프치히 같은 데서. 네, 그러다 보니 믿고 맡길 만한 군단장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장 유능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다부를 오히려 이제 후방에 네. 자기가 아까 얘기한 게 반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차라리 다부를 리닌으로 보냈으면은 네. 그럼 달라졌을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리니에 있던 블리에가 이끄는 프로이센군은 살아서 갑니다. 여기서도 네.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군이 역시 서전은 그래도 밀어붙여갖고 불리어가 지휘하다가 낙마하죠. 이 자기 말이 총에 맞아갖고 낙마했어요. 후송이 돼가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예나 아우어슈테트에서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이 최고 지휘관이 죽으니까 프로이센군이 그때 무너졌잖아요. 옛날에 프로이센군 같았으면은 지휘관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랬습니다. 왜? 장군 참모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참모장이 그러네요, 바로 진짜. 그나이제나우였어요. 그나이제나우 아까 라이프치히에서의 그날제나우입니다. 지금. 오히려 병사들은 그나이제나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불리어가 딱 후송이 됐는데도 그나이제나우가 딱 중간에서 주의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우리 여기서 지금 저들의 세가 강하니까 여기서 말려들지 말고 작전상 퇴각으로 재빨리 북쪽으로 이동한다 하면서 프랑스군의 추격을 뿌리치고 북쪽으로 작전상 퇴각을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나이제나우가 여기서 봤던 거는 우리랑 프랑스만 싸워서 끝날 게 아니고 결국에는 영국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렇죠. 프랑스를 몰아낸다는 큰 그림을 나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북쪽으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결국에는 쪽으로 가야 우리가 되는 거죠. 영국을 도와주러 가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방향 그쪽으로 좀 틀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 나폴레옹이었으면 여기서 프로이센군을 어떻게든 끝까지 네, 추격해서 추격 선멸했을 선멸을 텐데. 했겠지만 나폴레옹 군대도 이제는 많이 옛날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전략적으로 나폴레옹이 세웠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가게 됐네요. 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쨌든 추격을 해야 되니까 부대 하나를 별동대를 이때 나눠갖고 네. 그루시 원수에게 맡기고 맡겨서 내가 추격해라고 네. 하고 3만 병력을 떼줘요. 네. 어. 본인이 이끄는 주력은 이제 웰링턴의 영국군을. 영국군과 싸우러 네. 워털루로 가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워털루 전투예요. 그러면 이미 전투도 한번 했고 다시 돌아가면서 체력도 많이 소모되고 부대는 3만이지만 쪼개졌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사실은 어느 정도 프로이센이 만들어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제 이끌고 가서 워털루에서 영국군하고 딱 맞아 떨어졌는데 사실 이날 하루 접전이죠. 네, 네, 진짜 접전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투의 승패를 어떻게 해요? 누가 갈랐느냐? 저 멀리서 프로이센 군대가 군이 하나가 오는 왔습니다. 겁니다. 네. 그럼 나폴레옹 뭐라 생각했어요? 자기가 내가 아까 보냈던 3만 병력이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는구나. 네, 이제 그 살았다. 병력은 프로이센 군대였던 거죠. 또 프로이센군도 후방에서 지원 병력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새로 투입된 군단들이 합세해갖고 그 군단이 접전을 벌이고 있던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측면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야, 결정적 한 방이었네요. 그럼요. 달라진 모습 우리 확실히 볼 수 있죠. 근데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마치 영국군이 뭐 기가 막히게 언덕에서 포를 쏴서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물론 그런 것도 맞아요. 영국군도 전술적으로 엄청나게 향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군의 그 공격에 어쨌든 프로이센군이 오기 전까지 계속 막았던 그러니까 거죠. 그 프랑스는 기병을 붙잡아 놓고 있었어요. 모루 역할을 잘한 거고 이 와중에 프로이센 군대가 결정적 한 방을 옆구리에 푹. 네. 그렇죠. 여기서 또 프로이센군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때 투입된 새로운 군단들이 정규군이 주력이 아니었어요. 이때 워털루에서 들어온 프로이센군의 절반 이상이 향토 예비군이었어요. 향토방이고 대단하네요. 란트베어 군대 병력이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란트베어들도 2선급 이 정도로. 티어 2지만은 얘네들이 사기 충천에서 프랑스군 최고의 황제 근위대를 밀어붙일 정도의 저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심장에 독일을 막 이러면서 결국 이제는 프랑스군이 거꾸로 막 이제 패닉에 빠져갖고 네. 도망치고 전열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그나이제나우가 여기서 끝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프로이센군의 역할을 갖다가 과소평가할지 모르겠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때 길을 꺾은 거 외에도 계속 압박을 해요. 전투가 끝나고 나서도.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군이 재정비할 여유를 안 줍니다. 그래서 나폴레옹군 주력이 워털루 이후에 계속 밀려가는 게 복수를 해주겠다 막 밀고 들어가서 프랑스군이 이때 완전히 주력의 조직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프로이센군의 모습은 마치 프랑스군의 전성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치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못했던 걸 지금 프로이센군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적당히 싸워서 협상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저 지휘관 안지 잡아서 항복 받아야지 전쟁이 끝난다. 그럼 이제 옛날과 같은 제한전이 아니라는 거고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확실하게 매조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고 그거를 실현했던 인물이 새로운 군대의 새로운 프로이센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반프랑스 연합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기 위해서 축배를 들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축배를 그냥 다 같이 즐겁게 짠하고 나눠 들면 좋은데 난리 날라셔. 누가 더 많이 먹을 것이냐. 그렇죠. 예. 그 합스부르크 왕가 수도 비엔나에서 국제회의가 9달 열렸습니다. 그게 이제 나폴레옹을 엘바 섬으로 유배 보내고 1814년 9월부터 15년 6월까지. 그때 이제 빈 인구가 25만 명이었었는데요. 각국의 대표단이 뭐 내놓은 사람 다 참석해서 회의 참석자가 한 6%, 16,000명 정도가 됐어요. 회의 참석자가 16,000명. 16,000명. 올림픽보다 심하네요. 와, 장난 아니다. 그 잘 살던 빈 합스부르크가 또 이 사람들 먹이느라고 좀 돈 많이 들어갔다고 막 그랬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아유, 많은 그때는 사람들. 회의를 개최했으니까. 그리고 개최하고 자기들 대제국이니까 좀 많이 베풀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궁금하면 회의 대표들이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정부까지 데려왔어요. 정부. 그때 이제 여기 참석했던 한 외교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의는 나아가지 않고 춤만 추고 있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 정도로. 근데 확실한 건 뭐 이렇게 축제 먹냐? 분위기였다는 건 그렇죠. 확실한 것 같아요. 분위기도. 그 이제 전쟁 끝내고 나폴레옹 물러나는 거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프랑스가 빼앗은 영토를 누구한테 얼마나 나눠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주재한 사람은 그 유명한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메테르니입니다. 메테르니.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프랑스 혁명 이전, 그러니까 1792년 상태로 영토를 회복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세력 균형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영국의 외무장관 카슬레입니다.
영국 카슬레 외무장관이 볼 때는 프로이센을 좀 키워서 프랑스를 약화하는데 라인의 파수꾼을 만든다. 나폴레옹이 차지하는 라인 연방, 라인난트를 프로이센한테 줘버립니다. 아. 핵심 지역 라인난트가 단순히 프랑스 옆에 있는 땅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했고 사람도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프로이센의 인구가 몇십 퍼센트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정통주의 원칙인데 이건 뭐냐면 왕정 복구해주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앙시앙 레짐이네. 그렇죠. 앙시앙 레짐에서 나폴레옹의 압제를 견뎌내고 민족주의가 각 나라에 퍼져서 이때부터 이탈리아도 민족주의 독립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걸 정면으로 거슬러는 운동이었거든요. 옛날로 돌아가자. 예, 옛날로 돌아가자. 네. 콘서트 오브 유럽이라 합니다. 유럽 협조 체제. 그러니까 5개 강대국이 주요 문제, 예를 들면 어디서 민족주의 움직임이 거세다.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서 탄압하는 겁니다. 그런 원칙을 지켜서 그런대로 유럽은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현상 유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 회의를 외교사에서 볼 때 대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30년 전쟁 끝나고 베스트팔렌 그 회의, 그다음에 1차 대전 끝나고 베르사유 강화 조약 맺을 때, 그리고 2차 대전 때 그 얄타회담 이런 거 같이 외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프로이센은 그 전에 영토의 대부분 그리고 라인 라인란트. 쪽 네, 얻었고. 이 동맹주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뚝 잘려 있는데요. 네, 영토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이는 한옥거기 네. 때문에 이 영국이 계속 내놓을 리가 없죠. 내놓을 리가 없고 아니 이걸 어떻게 관리해? 이거 이때 당시에 말 타고도 며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래도 원래 신성 로마 제국에 300개가 넘는 도이치 연방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그 뭐 라인 연맹 만들고 하면서 이게 그때 이미 30몇 개 정도로 정리가 됐고 그렇죠. 10분의 1로 줄어들었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헤쳐 모여 정리를 하게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도이치의 이런 복잡한 구도가 많이 단순화되면서 진짜 나폴레옹 덕에 조컨 실컨 도이치의 통일의 예비 단계가 완성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지금 프로이센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독일 민족은 통합해야 된다. 민족주의도 불고 있었고 자유주의 열풍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정적인 부분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는 정치 혁명이 아니라 이런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통일해야겠다라는 이제 맞습니다. 생각을 했던 거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하려고 했던 인물이 이제 비스마르크인 거죠. 예. 그래서 프로이센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소독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프로이센 중심으로 독일 민족을 통일시키겠다. 근데 여기에는 누가 배제되어 있냐면 오스트리아를 배제시키겠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는 독일 아니야. 네, 그렇죠. 같은 도이치어를 쓰지만 오스트리아하고 프로이센 하면은 대등해지니까 누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독일 중에는 모든 도이치 민족을 파는 오스트리아가 중심이 되는 통일과 마찬가지죠. 어디까지가 독일일까라고 했을 때 도이치어를 쓰는 오스트리아까지 다 포함하면 큰 독일이 되는 것이고 아니야 우리 민족은 여기까지야라고 오스트리아를 배제하니까 작은 독일, 그래서 소독일주의.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스포일링이 될 수 있지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오스트리아는 이 통일의 열망을 주도하지 못했느냐, 왜 프로이센에 비해서 조금 더 소극적이었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오스트리아 제국 자체가 순수 독일계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다민족이었어요. 다민족이고 다민족. 더 큰 영토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통일이 돼서 이 나머지 영토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오스트리아가 우리는 오스트리아를 알고 있지만 독일은 웨스터하이, 그러니까 웨스터가 동쪽이라는 동쪽에 뜻이거든요. 있는 그래서 제국. 동방 제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동방 제국은 도이치 경계를 넘어서 또 큰 부분이 바로 헝가리였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 제국이 독일계가 한 뭐 3분의 1 정도, 나머지 동구권 여러 민족들을 거느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쟤네들은 불순해. 아, 저거는 진정한 도이치의 맏형이 아니야라고 이제 프로이센이 획책하는 거죠. 더 큰 거는 또 오스트리아는 어떤 가문입니까? 합스부르크 가문 아니에요. 몇백 년 스페인하고 동안 또 유럽을 그렇죠. 지배했던 최고 명문가이자 네. 마치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근데 프로이센 가문 뭡니까? 호헨솔레는 갑툭튀예요, 갑툭튀. 그러니까 듣보잡이. 시골 깡촌에 있었던 그렇지. 근데 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네, 이 합스부르크, 이 오스트리아 듣보잡이한테 들어가? 이건 아닌 거죠. 지금도 지도 보면 프로이센 전체 이렇게 오른쪽에 큰 이제 동부 지역의 땅과 떨어져 있는 라인 동맹 저것과 라인란트하고. 호헨촐레르는 저 밑에 점처럼 있어요. 예. 아, 그게 원래 호헨솔레른가의 영지였어요. 원래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그렇죠. 커진 거지. 브로크 이렇게. 먹고 프로이센 네. 먹고 이렇게 이 결혼을 잘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역사와 전쟁사를 지금 현재는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프랑스와 이 반프랑스 연합을 쭉 얘기를 했잖아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 여기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은 못했던 거예요. 중요한 세력 균형에 그리고 우리가 뭐 중요한 전투에서 많이 참가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결코 작은 역할한 것도 아니고 뭐 빈체제 메테르니가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했긴 했지만은 이 점점점 끌어오르는 독일 민족의 도이치 민족의 이 모든 열망을 받아내기에는 오스트리아는 걸린 게 너무 많아갖고 이 좀 손발이 좀 자유롭지 않은데 반해서 프로이센은 그래도 거의 완벽한 도이치 국가다 보니까 이 열망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내서 우리가 주도하는 이 새로운 독일 제국의 미래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딱 꿈이 우풀어 있는 거죠. 나폴레옹에 반대하는 그 끌어오르는 역망이 막 뭉쳐졌잖아요. 그렇지. 그런 게 다 지금 그리고 재료들이 이들의 다 있어. 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뭉쳐줄 수 있는 큰 형은 프로이센이 된 거잖아요 지금. 아니야 몰라. 아니, 아직 아직은 그거. 되려고 이게 프로이센이 되고 되려고 하는 싶어 거죠. 프로이센이 네. 지금.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우리 위주로 통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지금 다 쌓여 있어. 아 오스트리아도 그 마음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게 대독일주의고 프로이센은 소독일주의고. 네네. 메테르니가 얼마나 주도적인 사람인데 네. 메테르니가 끝까지 이걸 하려는 게 나 프로이센 절대로 못 키우죠. 그래서 프랑스 들어갈 때, 난 안 들어가.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두 명이 이제 싸워야지. 그리고 러시아라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이센 크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 러시아는 나름 네. 슬라브 민족 통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겹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대판 깨졌지만 프랑스도 안 좋아요. 그렇구나. 네. 우리가 너무 지금 프로이센에 매몰되면 안 되겠네요. 네. 지금 러시아가 저 빈체제 만들 때 힐지트 조약 맺을 때 프로이센의 이 폴란드 땅을 러시아가 다 뺏어갔다고 했잖아요. 역시 안 돌려줘요. 전쟁 끝나도. 그거 대신에 너네 라인 가졌잖아. 됐어. 네. 거긴 우리가 가질게라고 했던 상황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절대로 이런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전 상황과 나폴레옹의 몰락과 이 상황 그리고 지금 이 도이치를 어떻게 뭉치게 하느냐의 상황까지 왔는데 얼마 전에 제 인터넷으로 보는데 독일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선을 알아야 돼 하고 막 복잡한 선이 막 연결돼 있는 그래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독일에서 지나가는 관세넨 선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프로이센이 통일을 준비하는데 군사나 정치로 하면 오스트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수단으로 쓴 겁니다. 머리를 썼네, 머리를. 네. 그래서 경제 통합부터인데 그게 관세 동맹인데 무슨 말이냐? 바이에른 남부에서 라인강이 발원을 해서 독일 남북을 관통해서 북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네. 한 1,200km 정도인데요. 관세 동맹이 들어서기 전까지 그 라인강에 짐을 싣고 갈 때 관세를 몇 개 통과했을 것 같아요. 몇 다 개? 모든 관문을. 그 네. 나라 같은 나라들이 다 돈 내고 왕국 가는 같은 거잖아요. 거니까. 네. 한 50번? 아까 30몇 개로 통합됐으니까 한 37번 관세관문을 아 이제는 많이 네, 통합됐으니까. 많이 통합됐어도. 그래서 프로이센에 또 영토가 끊어졌잖아요. 라인란트도 있고. 그 먼저 프로이센이 새로 편입한 땅하고 이제 무관세로 먼저 관세 동맹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웃 나라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작센이나 바이에른이 볼 때는 내가 왜 들어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오스트리아가 너 바이에른 들어가지 마고 막 말렸는데 그래서 좀 주저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값싼 영국 제품이 들어오니까 경쟁력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관세 동맹 안 들어가면 더 경쟁력이 없네. 없어지니까 국회를 통해서 배가 들어와서 이렇게 지나오는데 관세를 안 내고 들어오면 엄청 싸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죠. 안 내고 들어오면 비싸니까. 예. 그래서 이제 1834년 1월 1일에 프로이센 주도의 독일 관세 동맹이 출범했는데요. 독일 영방 내 18개 제후국이 참여해서 2,500만 명의 단일 시장이 된 거예요. 독일 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프로이센 독일 영방들 중심으로 다 합쳐서. 바이에른 왕국과 웬만한 나라 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맹에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프로이센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네. 나머지 이런 군소 영방들을 다 다 들어와서 이 정도 1,500만 규모가 명이 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동안은 언어라는 걸 매개로 해서 문화적으로 느슨하게 우리가 그래도 그렇죠.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젠 이런 관세 동맹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적으로 끈끈한 공동체가 접촉하면서 되니까 맞습니다. 이게 점점점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크루프가 저기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다음부터 자기의 꿈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뭘 만들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만들겠다고 생각한 게 대포였어요. 무기를 만들기. 최초의 이 크룹식 후장식 야포가 전 유럽을 강타하는데 전쟁에서 포병의 운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병이 전장의 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프로이센군의 또 하나의 혁신이 드라이젠 니들 소총이에요. 니들, 바늘이라는 뜻이죠. 바늘, 그러니까 니들 형태의 공이가 카트리지 안에 뇌관을 딱 때려서 직격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식 총이네. 예, 군대의 질을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발전시킵니다. 프로이센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등용해야겠다. 항상 잘 되는 국가는 인재 등용이 좋아야 돼. 바로 그 인재가 헬무트 폰 몰트케입니다. 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과를 이해하는 문과형 군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와. 네. 그렇네요.